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킹달러 환율 이야기입니다. 미국 달러가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원달러 환율만 봐도 그런데요. 작년 12월 31일 달러당 1189원이었는데 9월 30일 현재 1432원까지 올랐습니다. 9달 동안 20%가 올랐어요. 원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17%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국 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통화가 다 난리가 났어요. 유로 14%, 일본 엔화 20.5%, 영국 파운드화 17.8% 떨어졌어요. 가치가 사라져버린 거죠. 미국 달러 다음으로 기축통화이면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되는 돈들인데 대부분 추락을 면하지 못한 겁니다. 킹달러 때문이죠. 이번 사태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급등 때문입니다. 올해 3월까지 0.25%이던 연준 기준금리가 9월 현재 3.25%까지 올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시중금리도 올랐고 그 수익을 벌려고 다른 나라에 나가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환율은 보통 세계 경제의 호불황 정도, 또 시중 금리 상황,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결정적 요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연준이 책정하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그리고 물가 수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페더럴 리저브는 우리의 한국은행, 중국의 인민은행, 유로존의 유럽중앙은행, ECB가 그렇듯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은 시중은행에 돈을 대출해 주기도 하고 또 시중은행으로부터 예치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정확한 이름은 Federal Fund Rate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을 해보죠. 중앙은행 금리가 오른 만큼 시중은행들이 연준에서 돈을 덜 빌려가게 됩니다. 오히려 예치금을 늘리려고 할 거예요. 왜? 금리가 높아졌으니까 말이죠. 그 결과 시중은행이 일반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시중에는 돈이 귀해집니다. 시중금리가 오르고 소비가 줄어서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경기는 가라앉게 되고 실업은 늘어나게 되겠죠. 기준금리를 낮추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행 대출 재원이 늘어서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경기가 좋아집니다. 실업률은 낮아지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려서 물가와 경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는 물가 때문입니다. 8월 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3%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에 한국은 5.7%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6월 달에는 무려 9.1%까지 치솟았다가 그나마 조금 떨어진 것이 8%대입니다. 2021년 초만 하더라도 2%가 안 됐었거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가 아니라 오히려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반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서는 인플레를 잡는 것이 당장 발등에 불이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그래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아마도 이 난리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모아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미국 연준은 언제까지 고금리를 계속할까요? 언제나 돼서야 금리를 낮추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고환율에 따른 고통도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단단히 각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아보죠. 미국 연준에게는 법으로 두 가지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 다른 하나는 완전 고용입니다. 1977년 제정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개혁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연준의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Maximum Employment, Stable Prices and Moderate Long-Term Interest Rate 라고 하는 세 가지거든요. 이게 연준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목표인 거예요.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장기 이자율 안정 이 세 가지인 거죠. 이 중에 장기 이자율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 미국 연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행동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돈줄을 풀고 조이는 겁니다. 물가가 높아지면 돈줄을 조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돈을 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돈줄을 조이면 물가는 낮아지지만 경기가 안 좋아져서 실업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돈을 많이 풀면 고용은 좋아지지만 물가가 오르게 되겠죠. 돈을 풀지 말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2012년부터 연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 이상이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거보다 낮으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이죠. 0%가 아니라 2%로 정한 것은 경기 때문입니다. 디플레 상황, 즉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소비자들이 소비를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경기도 안 좋아져서 실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경기도 살아있고 고용도 유지가 되겠죠. 이런 계산을 통해서 2%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된 겁니다. 한편 법이 정한 또 다른 타겟, 맥시멈 임플로이먼트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실업률로 따지면 대략 4.3% 정도 되는 것 아닌가 추측들을 합니다. 소위 안전고용 상태에서의 자연 실업률이 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에게 인플레이율 2%, 실업률 4.3%는 금과 옥조와 같은 숫자인 셈이죠. 그런데 2021년 3월 미국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서 2.6%가 되었어요. 그리고 계속 올라서 2022년 6월에는 9.1%, 최근에는 8.3%가 된 겁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2%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실업률은 8월에 3.7%입니다. 4.3%보다도 한참 낮으니까 완전 고용이 달성된 것이죠. 경기는 완전 고용 상태인데 물가 상승률은 2%를 훨씬 넘었다. 그러면 답은 뻔하지 않겠어요? 돈줄을 조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리도 올리고 양적 완화로 풀린 돈도 거두어 들이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한 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물가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긴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CNBC 언론사가 서베이를 해봤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년 3월에는 더 올라서 4.3%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리고 차츰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내년 말이 되면 5%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그들의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판단은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초과하고 실업률이 4% 밑에 있는 한 연준의 고금리 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킹 달러 현상도 계속되겠지요. 미국은 1980년대에 금리로 물가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있은 후에 유가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 여파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10%를 넘게 치솟았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물가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잡으려고 5% 수준에 머물던 이 연준 기준금리를 1977년부터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물가가 진정이 안 되자 1979년 새로 연준 의장으로 취임한 이 폴 볼커가 금리를 무려 22%까지 올립니다. 상상 초월의 금리에 맞닥뜨리면서 물가는 빠른 시간에 진정되었죠. 그것이 1980년대 후반부터의 미국 경제 부활의 밑거름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현재 파월 의장이 이 볼커의 뒤를 따른다면 금리는 더욱 많이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 환율 역시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과연 그렇게 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물가가 잡힐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니까요. 인플레가 잡히는 기간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구진이 흥미로운 리포트를 내놨더군요.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5% 이상 물가 상승을 경험한 선진국들 중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내려오는 데 걸린 기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덜란드가 3년으로 최단기간이었고요. 그리스는 29년이 걸렸어요, 무려. 미국은 8년이 걸리더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1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8년이었단 말이죠. 이 숫자들을 보면 긴축을 세게 하고 국민이 내핍 생활을 잘 견디는 나라일수록 인플레가 금방 극복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미국인들이 또 세계인들이 그 긴축의 고통을 얼마나 잘 참아낼지, 또는 이걸 못 견뎌내고 다시 돈을 푸는 일로 돌아갈지, 그것은 두고 볼 일입니다. 자, 환율의 경제학, 킹달러 이야기,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